이제 다음 순서는요. 위기 인류에 내재된 협력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주제로 유럽 대한 언론이죠. 드 코레스폰던트의 창립 멤버이자 기자로 활동 중인 분이십니다. 리터르 브레이흐만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리터르 브레이흐만 기자님의 일정상 실시간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오늘 포럼을 위해서 강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강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회 아시아 미래 포럼 참가자 여러분, 저는 리트허르 브레흐만이라고 하고요. 네덜란드 역사가입니다. 저는 하우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암스테르담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저의 프로젝트인 휴먼카인드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영문판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한국어판입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물론 제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번역가께서 훌륭하게 번역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사실 선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초능력 같은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책 한 권을 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특히 서구 문화에 굉장히 오래된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우리가 소위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얇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념입니다. 문명의 밑바닥에는 날것의 인간 본성이 있고 인간은 그저 이기적이고 심지어 악한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서구 역사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한 초기 기독교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17,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애덤스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간은 폭군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사람들은 진화론과 더불어 자연에는 기본적으로 적자 생존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가장 악질인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승리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위 근대 자본주의 핵심에도 사람들은 그저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뿐이라는 통념이 기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80년대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주인공인 고든 게코는 탐욕은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관념이 되풀이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조용한 과학혁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학문에 종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질, 인간이 종으로서 가진 본 모습에 대해 냉소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희망적인 관점으로 변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고고학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비르초르흐라는 네덜란드의 의료 서비스 회사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200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2개의 팀으로만 이루어진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경영진을 없앴습니다.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12명이나 13명의 팀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주간 일정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결정을 했고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 스스로 스카우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모델입니다. 유토피아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비르초르흐는 오늘날 네덜란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의료 서비스 단체가 되었고요. 직원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경쟁사들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윈윈 전략입니다. 간호사들에게는 선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자유가 주어지고요. 환자들은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더 질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업데이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 모습에 대한 견해를 바꾼 순간 그것은 모든 것에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 학교, 심지어는 교도소를 조직하는 방식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믿을 수 없는 체제 전복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심리학을 살펴보면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의 오래된 이론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길에서 습격을 당했거나 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돕거나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관자 효과로 불리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주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즉 실험에서 5종의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연극과 같은 그런 가짜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지거나 공격을 받는 식으로 실험을 했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 행동에 나서는지 서로 돕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특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내 책임 아니야.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도와줄 거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믿어온 것입니다. 좀 비관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자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낯선 사람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의 저술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야 이것이 사실은 완전 정반대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 연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제 세계에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책을 위해서 저는 마리 린데고르라는 연구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덴마크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최근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메리칸 사이콜러지라는 이 분야의 최고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CCTV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현대 도시에는 어디에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보다 실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연구하기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1000건 이상의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케이프타운, 덴마크의 코펜하겐, 런던, 암스테르담에서 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많은 증거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연구자는 전체 분석 건수 중 90%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학교에서 수백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리학의 주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심리학자가
가짜 교도소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2명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다른 12명에게는 재소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실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운영해도 된다. 우리는 그냥 뒤에 앉아서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라면 이 일화에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아주 빠르게 괴물로 변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이 나타나서 다른 학생들, 즉 재소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심지어 고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실험에서 얻은 교훈은 다시 한번 문명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약간만 바꿔서 이들에게 유니폼을 주고 선글라스를 주고 이런 가짜 감옥에 사람들을 넣어 놓으면 따뜻하고 친절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칭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실험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고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방관자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은 이 유명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의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이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가능한 한 악질적이고 가학적으로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지시를 한 사람은 바로 연구자인 필립 짐바르도였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 중에 다수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만들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줘야 언론에 교도소는 끔찍한 곳이고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몇몇 학생들이 실험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더 협력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설명 중 하나는 진화 인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령 침팬지나 보노보와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정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다른 동물이나 네안데르탈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4만 년, 5만 년 전에 살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류종에 속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즐겨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에너지 20%를 소비하는 큰 뇌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매력적이고 솔깃한 설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인간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10가지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있죠?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마 이러한 수의 체계를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입니다. 지능 검사를 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돼지나 침팬지와 경쟁시킨다면 사실은 동물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은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러한 누적된 문화, 집합적인 두뇌입니다. 이 거대하고 집합적인 또한 사회적인 두뇌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그 답은 우리의 친절함 속에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말 그대로
가장 친절한 자가 살아남다는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수천 년 동안 사실은 가장 친절한 인간들이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고 따라서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이 1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 사람으로 선사시대인 빙하기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단에서 쫓겨나서 쓸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아프거나 사냥이 시원치 않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에게 기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은 정말로 생존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 신체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능력을 보여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동물 중에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종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우리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진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진화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 역시 굉장히 특별합니다. 총 200여 종의 영장류들이 있는데요. 보노보,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다른 영장류들은 모두 홍채 주변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홍채 주변에 흰자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자위를 통해 여러분은 제가 왼쪽을 보는지 오른쪽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침팬지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알리게 진화되었을까요?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이 역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커를 치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침팬지를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포커를 치는 사람들 또는 선글라스를 낀 마피와 단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오픈북처럼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 DNA에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활동 속에 진화로 형성된 우리의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초능력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이론이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악질적이라는 통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싶어한다는 통념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현대 고고학에서도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고고학은 과거 선사 시대에는 일종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었고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대였으며 믿을 수 없이 야만적으로 행동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최근 들어 알려진 바로는 여러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매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업이 발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쟁에 있었다는 증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굴 벽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선사시대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 위대한 예술가들이 전쟁을 묘사한 멋진 그림을 동굴 벽화에 남겼을 것입니다. 피카소가 스페인 내전 시기에 그린 게르니카 같은 그림처럼 말이죠. 선사시대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을 텐데 결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수천 개의 동굴 벽화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전쟁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정하고 친절한 존재라는 게 사실이라면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한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제수 용소, 집단 학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저희 책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있는 큰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껍데기 이론, 즉 사람들은 본성상
악하거나 공격적일 뿐이라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좀 촘촘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직면해야 하는 불편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종종 충성이나 우정 또는 협력의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절박하게 한 집단의 일부가 되길 바라며 대체로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불의로 가득 찬 사회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달간 저는 18세기 노예제에 관한 글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대규모 노예 무역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까지도 노예제가 매우 악질적이고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결코 바뀌지 않는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한 최초의 사람들, 소위 노예 해방론자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기꺼이 급진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조롱받았고 종종 정신 나간 멍청이들로 폄하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역사가로서 그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로서 제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 역사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그리스인이나 마야인 또는 로마인들을 되돌아보면서 노예제라든지 인신공양 또는 끔찍한 인권학대에 경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은 미래 역사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한 상태일까요? 너무 문명화돼서 도덕적으로 더 이상 개선할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을 다루는 방식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렇게 엄청나게 불평등한 경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아직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는 너무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경제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모든 사회과학 중에서 역사학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은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든 현재의 사회 경제 구조에 불가피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종종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고 좀 정신나간 소리로 묵살되지만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한 흥미로운 생각 중 하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돕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저는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수준의 관리자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역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는 매우 엄격하고 위계적인 학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학업 수행 능력과 시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의 선천적인 호기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본질적인 동기를 더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아가면서 매우 흥미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진정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기업가나 작가들이 종종 학교에서 낙제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제도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한 학교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학교에는 숙제가 없고 아이들이 연령과 학업 수준에 상관없이 함께 섞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도교사들은 아이들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이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학교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감을 주었고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처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환상적인 포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